자,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윤석열 정부 재개발 재건축 카드 유효할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서울에 정말 더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완화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 결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권혁중 평론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사실 공약에 나오면서 네. 지금 뜨거운 시장이 사실 또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 주택 시장도 굉장히 맞습니다.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움직일 건설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 정도로 사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시장에 던지는 이게 실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그러면 재건축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사업 속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시장에서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역시나 단점은 집값 상승이겠죠. 예,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당선되기 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실효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그 시장에 영향을 줄까?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규제적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향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전진단이 30년 넘는 것을 면제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적률을 올린다는 얘기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가구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환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용적률을 올려서 수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상쇄하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인수위에서 다룰 얘기지만 현금으로 받는 거를 대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걸 대물로 받는다면 아마 시장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322군데 중에서 서울시의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가 지금 현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조합원의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금액을 낮춰서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또 수익률이 약화돼서 추가 부담금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내놓은 것 같아요. 규제 완화하는 거에서 용적률을 올리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개발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는 도시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거나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서울시의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각 구별로 기본 계획부터 먼저 다시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손본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다 같이 협력이 필요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이잖아요.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께서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담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다른 말씀의 부작용에 대한 말씀은 다 하셨고요. 네. 그 내용에서 하나의
키만 하나만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입니다. 네, 일기 네. 신도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초반에 지금 30년 차가 지금 거의 다 넘어가는 지금 그 신도시인데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일산 같은 경우는 169%,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184%, 그리고 평촌, 삼봉 같은 경우는 204%, 205%.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226%의 용적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용적률을 일단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업성이 있어야지 내가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일단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거는 사업성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사업성이 없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곳에다 공급을 하겠다. 일기 신도시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필요한 지역이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뭐 완벽한 수단은 없겠죠. 이점이 있다면 결점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좀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용적률 완화라는 부분도 이 서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의 토지는 적고 이미 땅은 가득 차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적률 완화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제시하는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역세권 개발과 이제 원가 주택 말고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인데 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안심주택 100만 가구 중에서 나중에 수정해서 50만 가구로 제가 줄였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공공부지나 공공청사나 또는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 제한국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에 그 데크를 설치한 지상 면적에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서울역서부터 군부 당정역까지 MB 정부 당시에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지에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 그렇게 해서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 일단 대략적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인천 동인천역하고 또 서울 구로역에서부터 군부 당정역 그리고 서부역에서부터 고양 청량리에서 의정부 그리고 청량리에서 왕십리를 거치는 용산까지의 면적이 총 약 한 7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간부를 따져도 한 400만 평 정도는 사용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용한다는 게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전부 다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착각이고요. 기반 정도만 만들어놔도 성공 아니겠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250만 원은 이전 정부, 소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게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210만 호가 넘는데요. 거기에 40만 원 정도만 합쳐도 이것만 제대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용지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역세권 주변에는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공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올려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전이나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또 주택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 부지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도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개발 지역의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소위 말하는 임야가 없어서 잡종지 상태나 버려진 땅들 주변 지역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한다면 아마 250만 원 공급 약속은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는 거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잘 이제 찾아가지고 적당히 우리가 개발을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택을 좀 공급을 확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빨리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지난해 30년이었어요. 89년, 네네. 90년에 입주를 했는데 네. 일기 신도시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29만 2천 가구의 용적률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100%만 올려도 200%가 아니라도 주택 공급은 늘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4기 5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 내에서 활성화시키면서 컴팩트 시티를 개발하고 네네. 또 일기 신도시를 다시 또 이렇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을 올려서 개발한다면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걱정이 바로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세대수만 늘릴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것만큼 도시 기반시설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쵸. 네, 도시가 엉망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 기반시설을 짠 다음에 단지별로 이렇게 개발하는 식, 구별로 개발하는 식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거는 뭐 정권 초기에 그림을 그릴 때 인수위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부디 큰 그림을 좀 봐주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후보자도 이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어떻게 좀 제대로 이뤄질지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보고 좀 같이 판단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